셰익스피어는 없었다. 현재 영국의 대문호로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가짜이고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리아넥스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리분별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과연 진실은 몇 %라고 확신하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역사 지식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닌 내가 직접 자료들을 모두 찾아보고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진실을 위해 입증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도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의 바탕하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물거품이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진실. 실제 이 서해 지역에서는 무슨 공연이 있었을까요? 이 지역의 문화도 해탈 문화라면 심청과 춘향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효도와 사랑의 주제인 서양 고전은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리어 왕과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아하, 셰익스피어였구나. 셰익스피어 연극이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의 원형극장에서 상영된 것입니다. 오스만 터키의 이름으로 이 지역을 다 장악한 대영제국에 그 지역의 연극 대본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영어로 번역하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의 극작가의 작품이라고 떡하니 내놓고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을 영국의 대문호라고 자랑을 해대면서 셰익스피어의 실존성과 육체성을 조작해서 뒷받침해 놓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없다. 버지니아 펠러스 정탄 옹기 눈과 마음의 서문에서 그들은 셰익스피어가 거짓이라고 말한다의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해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등장하는 반복 구절을 포함하여 특히 문맥에서 벗어난 구절들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해할 수 없는 구절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셰익스피어의 희곡마다 임의적이고 별 이유 없이 등장하는 이러한 구절들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알면 알수록 당혹감은 더해갔다. 왜 그토록 많은 구절이 반복되는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극작가가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절들을 사용했을까? 또한 오해는 미국의 학자 델리아 베이컨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희곡에서 왜 이리도 많은 배경을 엘리자베스 시대와 흡사하게 만들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햄릿은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대학에 다녔을까? 왜 셰익스피어는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무기와 있지도 않은 시계에 대해 썼을까? 영국 역사뿐 아니라 역사극의 정통한 작가가 존 왕의 통치 시기에 대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마도 채록좌와 조작자의 상호소통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설정한 셰익스피어 시대로 맞추다가 다 못 맞추고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대본이 쓰여지거나 공연된 시대가 훨씬 후대의 작품을 엘리자베스 시대로 맞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인들의 셰익스피어 만들기 개그를 한번 살펴봅시다.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가 아니다. 잭 린치, 송정훈 옹깁, 추수밭에서 인용합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셰익스피어의 이름의 철자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책에도 여러 철자가 등장한다. 비평가 체인버스의 계산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의 철자가 83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하, 왜 83개나 되는 철자의 혼란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선명한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이해가 됩니다. 셰익스피어를 조작한 조작자들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채록본마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이 80여 가지의 말이 서두나 말미에 중간중간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시대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혼란상이 그대로 공개되어서 문필가들이 각자 자기식으로 사용하던 것을 20세기에 와서는 셰익스피어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셰익스피어를 샤카스바로 읽습니다. 그 동쪽 티벳에서는 보디스바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라틴어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스페어를 발음하라고 부탁하면 스파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살다, 살부흐다가 그 원형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의 원형극장에서 세속적인 연극 공연을 하지만 시작할 때나 중간중간에나 마칠 때마다 샤카사바하, 즉 석가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암시를 하거나 교훈을 주는 말을 끼워 넣었던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반야신경을 마칠 때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디사바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관음보살님이 반야신경을 설하실 때 자기 설법의 정당성과 단익성을 봐라, 부처님도 이렇게 설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주문 부분을 한번 인용해 봅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디사바하 가데가데 파라가데 파라삼가데 보디스바하. 해탈인 파라미타 바라밀타를 온전히 지녀서 놓치지 말라고 부처님이 삶으셨다, 말씀하셨다. 물론 이 주문의 원음은 훈민정음에 가져 해탈을 가져, 해탈을 온전히 가져 하고 부다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자기들의 방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에어번의 시인 에어번의 백조 1564년 4월 26일 스트라트포드 오폰 에이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바로 태어난 곳에서 쓸쓸히 소리 없이 묘비에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1616년 4월 23일 유명을 달리한 셰익스피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 스트라트포드의 시골 신사, 유서의 두 번째로 좋은 침대 하나를 마누라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는 쪼잔한 유서 한 쪼가리를 남기고 죽은 이 촌놈에 대해 정말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인도는 내어주어도 셰익스피어는 내어줄 수 없다. 인도인들이 들으면 참으로 오만불선한 제국주의자들의 혐오스러운 발언이겠지만 분명히 이 말은 구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죽음을 예찬하는 셰익스피어의 세계관 속에서 이미 인도 문명이 구가하고자 하는 삶의 본질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가치가 셰익스피어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도 문명의 세계인들에게 자랑하고픈 그러한 본질적 가치가 이미 셰익스피어의 내면에 물들어져 있다고 하는 영국인들의 자만감은 분명 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동서 문명을 가장 열심히 파뒤집고 다닌 김용옥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에 맞먹는 열방과 선의 불교적 세계관의 대변인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문명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대영제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명의 대변인이라는 조작에서 벗어나 그 대영제국이 정복한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문명의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서해인 서코리아의 세계가 대영제국에게 야금야금 혹은 왈칵왈칵 분리당하고 정복당하며 멸망할 때 서해 세계의 대정신들이 파천왕의 대파국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 지옥의 풍경을 묘사하고 그 사실을 고발하고 그 세계의 대중들과 젊은이들에게 경고한 것이 셰익스피어 비극의 진실인 것입니다. 물론 침략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시국도 있었고 침략받을 때 혹은 정복당한 뒤에 성립한 비극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시국을 통해서 그 당대 대영 제국이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를 정복하는 사정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 샤카스바, 샤카스바. 셰익스피어는 없다에서 인용했던 구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또한 오웨는 미국의 학자 델리아 베이컨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시국에서 왜 그리도 많은 배경을 엘리자베스 시대와 흡사하게 만들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햄릿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대학에 다녔을까? 왜 셰익스피어는 아직 발명되지 않은 무기와 있지도 않은 시계에 대해 썼을까? 영국 역사뿐 아니라 역사극의 정통한 작가가 존 왕의 통치 시기에 대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대포와 시계가 보편화되고 햄릿이 다닌 대학이 설립되고 난 뒤에 훨씬 후대에 가령 대영제국이 18세기나 19세기에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공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나 베이컨이나 대영제국이라는 자체가 아예 조작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확고하고 탄탄하게 북극성의 정확성같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유럽의 역사, 고대사나 중세사나 근세사가 완전 조작백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몸서리칠 일입니다. 내 존재와 의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봅시다. 대영제국의 침략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로 오셀로가 마지막 대사를 외칩니다. 예전에 알레포에서 터번을 두른 고약한 터키놈이 베니스인을 때리고 베니스 정부를 비방했을 때 제가 그 할례 받은 개 같은 놈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찔러 주겠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찌릅니다.
이 대사를 듣고 있던 그 원형극장의 관중들은 어떠했을까요? 다가오는 공포와 분노와 투쟁의 의지로 감정의 파도와 경력 속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슬픔과 탄식과 혹은 비운의 눈물로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오셀로가 공연되던 원형극장이 있던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유럽 혹은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아르메니아인의 대학살, 게르니카의 학살, 우크라이나 학살, 식민지 전쟁, 발칸 전쟁, 크림 전쟁, 터키 전쟁,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독립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유태인 학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전쟁과 학살, 그리고 우리가 학살당했습니다. 대해탈의 고귀한 자기 정신의 프라이드를 끝까지 항복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죽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억의 오셀로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학살의 책임자들이 마치 현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 행세를 하며 젠틀맨과 자선사업가와 휴머니스트와 박애주의자로서 존경을 받지만 아무리 대영 제국을 해체시킨다 한들 그들의 손에 묻은 오셀로, 그들의 선연한 핏자국만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근대사의 시대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일례로 인도의 정치인 네루가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루 자서전 간디 서원에서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중국, 인도, 버마, 실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들까지를 포함하는 연합정부이다. 주중에부터 인도네시아까지의 나라들의 경계를 인도인이 결정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의 경계를, 중국과의 경계를 인도가 결정하지 않았다. 대영 제국이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중국 네팔의 남쪽까지 식민지의 영역으로 만든 것뿐이었다. 인도의 양심인 무저항주의자 네루는 대영 제국과 프랑스와 스탈린의 소비에트와 미국과 일본이 그어놓은 이 악마의 경계선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와 오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저항적 저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는 하나입니다. 유럽도 아시아입니다. 고로 전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천하농객 송광정철의 관동별곡 19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룬하나 억만창생을 다 취않게 맹근 후에. 관동별곡의 저자 정철의 문제의식과 자기 이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정철은 자기 자신을 사해의 중앙인 중조, 중국, 중원, 중화, 화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의 의미가 중원의 문화로서 사회를 덕화시켜서 억만창생을 해탈신선으로 끌어올려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임진왜란과에 관련된 조작된 처절한 민족주의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일단을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해가 무엇이었고 고려사 역사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역사 조작 세력이 숨기려 했던 것은 중원의 코리아와 연결되어 있었던 이 사해의 역사의 실상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숨긴 것을, 이 조작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평생 역사 연구를 하고 원전을 수만 권을 읽더라도 왜? 라는 의단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지식의 피라미드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역사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원전 수천 권을 읽지 않더라도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의도로 무슨 짓을 저지르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역사를 조작했는지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고 관심을 지속해 나가기만 하면 역사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알아도 됩니다. 대강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의심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다음 회부터는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일본 서기의 정치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